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행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들어갔습니다. 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터키에서 함락되는 1453년까지 476년부터 1453년 소위 말하는 중세 천년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인물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샤를마니 황제, 그리고 두 명의 교황, 그리고리오스 7세 교황, 이노센트 3세 교황을 중심으로 이제 이정표를 정했고요. 자, 유스티니아누스는 이제 멸망한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이제 동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다시 수복했던,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수복했던 황제이고요. 그 샤를마니는 사라진 서로마의 황제의 대관식을 로마 교황으로부터 황제 대관식을 하면서 황제로 취임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 최고의 화두는 뭐냐? 황제가 세냐? 바로 교황이 세냐? 그걸 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결국 그레고리우스 7세가 당시 황제인 하이니 4세를 무릎 꿇린 사건, 카노사의 굴욕이 1077년이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교황권이 점점 올라가게 된다. 최고 정점 찍은 게 이노센트 3세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교황권이 이제 추락하면서 근대 국가가 출현하게 된다. 저희가 살펴보는 시기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때부터 유스티니아누스 이때 시간인데, 특별히 로마 제국의 멸망을 초래한 게르만족의 대이동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훈족입니다. 훈족, 흉노족, 그리고 한나라 무제.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또 흥미진진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훈족, 특별히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초래한 촉발한 방아세, 이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결국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중세가 강제로 개막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후 유럽은 로마인들이 야만족으로 불렀던 이 게르만족들이 펼치는 아수라장, 약육강식, 동물의 왕국이 펼쳐지고요. 1, 2세기쯤 지나서 대충 교통정리가 되었다.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이 스페인은 서고토 왕국이, 그리고 이탈리아 본토는 동고토 왕국, 그리고 유럽들에게 대부분은 프랑크 왕국, 그 동쪽의 일부를 부르군트 왕국, 그리고 북이탈리아의 북쪽의 롬바르도 왕국, 영국은 앵글족과 섹슨족에 넘어와서 앵글로 섹슨 왕국, 잉글랜드가 출현한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에는 반달 왕국이 등장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게르만족이 왜 대이동을 했을까? 유럽의 중세를 개막시키기 위해서 이동했을까? 뭐 그건 아니겠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자,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바로 훈족의 이동, 그리고 이게 동고트족을 치고 동고트족이 서고트족을 치고 이들이 로마 국경 안으로 이제 밀려 들어오면서, 자, 뚝의 한 지점이 무너지면서 게르만 민족이 떼거지로 밀려 들어왔다. 그래서 역사의 어떤 도미노 현상, 역사의 나비 효과,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에 어떻습니까? 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촉발한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한 건 뭘까요? 바로 훈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훈족의 이동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인데, 자, 훈족이 바로 동고쪽을 치고, 이 동고쪽이 서고쪽을 치고, 로마 국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초로 국경 안으로 들어온 게 바로 서고쪽이다. 요 한 지점에 댐이 무너지니까 무대기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훈족은 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가질 수가 있겠죠. 자, 훈족은 원래 중앙아시아 초원에 살던 민족인데 왜 이들은 이 시기에 서쪽으로 대거 이동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한나라 무제의 흉노족 토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흉노족 토벌. 자, 한번 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한나라가 있죠. 한나라, 여기 이제
당시에 우리는 고구려 뭐 이런 그 삼국시대 초기이고요. 한나라 무제 때 이제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 어쨌든 한나라와 거의 더 큰 제국이 북쪽에 있습니다. 흉노 제국. 한나라의 무제가 등장하면서 흉노족을 토벌하는 전쟁을 오랫동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들이 넘어와서 되었다. 이 한나라는요, 어때요?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의 진시 황제가 죽고 나서 진나라는 그냥 무너지죠. 그리고 그 후계자가 바로 이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이 한나라는 우리가 뭐 흔히 한족, 그리고 뭐 한지, 한자, 다 이게 요 한나라의 한자거든요. 바로 이것은 현대 중국의 뼈대가 되는 왕조가 이 한나라라는 거예요. 그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던 그 7대 황제 무제가 중국 북방의 야만족인 흉노족을 토벌하게 되죠. 그리고 그 흉노족의 일파가 이 시기 유럽에 짠 하고 나타난 훈족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꼬리를 무는 질문을 막 던지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서양의 역사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역사 공부는 서양사와 동양사 이 전공이 따로 있지만 실제 역사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서양 따로 동양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당근 우리는 이 서양사와 함께 동양사를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란히 통으로 묶어서 공부할 겁니다. 관련성 있는 사건들을 동서양을 종횡무진하며 마치 고구마 줄기 캐듯 살펴볼 것인데요. 아마도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역사 관련 콘텐츠 중에서는 이게 유일할 것 같습니다. 자, 훈족과 이 흉노족의 관련성. 자, 4세기 후반에 유럽에 짠 하고 나타난 이 훈족.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촉발한 이 훈족하고 주전 3세기부터 이 중국 문헌에 간혹 등장하는 이 흉노족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관련성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로 프랑스 사람인데요. 자, 훈족이 있죠. 훈족 가지고 게르만족 이동을 초래한 이 훈족. 지금 이야기하는 흉노족 주전 4세기입니다. 주전. 여기는 이제 주후입니다. 주후 4세기. 여기는 주전 3세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기는 유라시아 스텝 초원이고요. 여기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유목민들이 수시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둘의 관련성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재미나게도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18세기 후반 중국 역사 덕후인 어느 프랑스인 이름하여 조세프 드 기네. 조세프. 자, 그는 중국 문헌을 탐독하다가 특별히 후환서에 나오는 글귀에 주목합니다. 89년경 한나라의 두헌 장군이 북흉노족을 격파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존자들이 중앙아시아의 오손, 강거로 도주했다. 이 기록을 보는데, 자, 이 강거가 어디냐? 이것은 바로 아랄의 동쪽에 있는 시르다리아라는 강 그쪽입니다. 흉노 관련 기록은 이후 사라지는데 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북흉노, 흉노족에서 나누는 분파 가운데 북흉노, 얘네가 이제 한나라 장군에서 격파당하고 생존자들이 오손, 강거까지 갔다는 거예요. 강거, 이 강거가 어디입니까? 강거가 어디입니까? 바로 요 바다가 이제 아랄해거든요. 아랄해. 저기가 이제 흑해죠. 흑해. 이건 당연히 지중해고요. 흑해, 카스피해, 아랄해입니다. 이 아랄에 두 개의 강이거든요. 하나는 시르다리아라는 강, 여기는 아무다리아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시르다리아의 동쪽 여기가 바로 강거라는 곳이에요. 강거. 북흉노가 밀려왔던 강거.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흉노족의 일파가 최종적으로 서진에서 왔던 곳이 바로 강거다. 근데 이곳이 어떻습니까? 조세프는 이 구절을 읽고서 극도로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곳은 흉노족, 이것은 바로 이 훈족의 첫 희생양이 되는 알란족이 여기거든요. 알란족이 이제 나중에 이 훈족으로부터 이제 유럽의 역사에 등장하는 훈족으로부터 최초로 이제 첫 희생양이 되는 게 알란족인데 바로 이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장애물이 어느 스텝 초원이거든요. 자, 그 근거지에서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200년의 시간 동안 이 장애물이 없는 대초원에서 이들이 여기까지 이주해 오는 것은 식은죽 먹기겠죠. 자, 이후 조세프는 이 유럽의 훈족, 이 4세기경 나타났던 유럽의 훈족이 서쪽으로 이동한 요 북흉노족의 후예라는 가설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름 없는 중국 문화 마니아일 뿐 그는 전문 역사학도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별 반향이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러다가 우연히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 당시
자신의 인생의 역작이 되는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쓰고 있었어요. 바로 이렇습니다. 이 책. 자, 조세프의 주장에 그는 예의주시하다가 고민 끝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조세프의 이론을 최종적으로 자신의 책에 실습니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자, 이로써 작은 나비의 날개짓에 불과했던 조세프의 가설은 역사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요. 오늘날 상당 부분 이 흉노족이 이 훈족과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훈족의 진면목. 자, 오늘날 서양인에게 아시아 인물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하면은 누구를 꼽을까요? 현대 말고요. 전 역사를 다 통틀어서. 자, 가장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가 한 명 있거든요. 혹시 뭐 오사마 빈 라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 앞에서 감히 명함도 못 내밀죠.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아틸라.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까? 자, 이 훈족의 진면목은 바로 이 훈족과 관련된 경구들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불행은 훈족이 뿌린 씨에서 생겨났다. 또 타락한 기독교도에 대한 신의 채찍. 기독교들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그 채찍으로 사용한 게 훈족의 아틸라다. 또 훈족이 떠난 뒤에는 개 짖는 소리도 나지 않는다. 다 죽였기, 동물도 다 죽였기 때문에 개도 짖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 지내줄 사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도 없을 때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당신은 이 아틸라의 이름만 들어도 밤새 보치던 아이가 울음을 그칠 정도였다는 겁니다. 훈족이 당시 유럽인들에게 주던 공포감은 현대인들의 상상 그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9, 10세기경 한참 후죠. 동유럽 평원에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유목민족이 침입합니다. 자, 유럽인들은 500년 전 그 훈족의 악몽이 떠올라서 이 훈족이 또 쳐들어왔다면서 완전히 혼비백산합니다. 이후 이들은 판노니아 평원에 뿌리를 내리고 나라를 건국하죠. 지금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헝가리죠. 헝가리. 이 헝가리는 바로 훈족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훈족의 땅. 근데 재미난 건 뭐냐? 하지만 이건 엄청난 오해의 역사에서 탄생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훈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핀란드인과 뿌리가 같은 마자르족인데 훈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자, 갑작스러운 침입에 놀란 중세 유럽인들의 오해에서 빚어진 해프닝이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 한때 이 헝가리인들은 자진해서 자신들에게 가해진 이 오해에 꼬리표를 즐겨 쓴 적이 있다는 겁니다. 18, 19세기경 이들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속국이었거든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민족 자결을 외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이 이렇습니다. 이 안에 헝가리는 그 제국에 속해 있는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자,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이 아틸라, 유럽인들이 공포에 떨던 그 아틸라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아틸라가 우리 헝가리의 아버지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죠. 거짓말이죠. 하지만 이제 독립 쟁취란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그들은 다시 이제 쌩까는 거죠. 다시 마자르족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유럽인들은요, 이 꼴보기 싫은 사람을 경멸의 의미를 담아서 훈족이라고 부릅니다. 2차 대전 때 영국은 이 독일 제국군을 훈족으로 불렀어요. 왜냐, 이 전쟁 기계에 가까운 이 군사 강국을 이 과거의 악몽에 빗대서 표현한 거죠. 하지만 이 독일 민족은 게르만 민족이잖아요. 그 게르만 민족이 훈족에게 쫓긴 걸 알면은 이 독일군이 훈족이라는 건 역사적 팩트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트라우마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자, 1900년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의화단의 난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의 원정군을 파견하면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가서 이 아틸라의 훈족처럼 악귀같이 싸워라. 이 훈족이 여기 또 등장하네요.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들은 이 독일 영토까지 진격해온 소련군을 보고서 뭐라고 했는가? 훈족이 다시 나타났다. 훈족의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이 훈족에 대한 유럽인의 공포가 2000년이 지나 지금까지 내려온 걸 볼 때 어떠했는지 상상이 가시겠죠. 자, 그럼 훈족, 그 무시무시했던 훈족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360년경 이 훈족은 바로 볼가강을 마침내 건넙니다. 이후 돈강을 건너고 드디어 유럽 역사상 첫 훈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 훈족이 어떻습니까? 이 강이 뭡니까? 볼가강이에요. 볼가강. 이 볼가강은 360년, 그리고 돈강.
여기를 이제 또 건너는 거예요. 여기가 뭡니까? 여기는 드네프르강이죠. 이 드네프르강 요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키예프가 있죠. 키이우. 자, 우크라이나 수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자, 이 볼가강을 건너고 돈강을 건넌다. 그러면서 이 돈강 동쪽에 있던 유목민 알란족이 최초의 희생양이 되죠. 이들은 혼비백산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최종적으로 어디 가서 정착을 하느냐? 바로 이베리아 반도의 동부, 바로 카탈루냐인으로 등장합니다. 카탈루냐 한번 볼까요? 카탈루냐, 스페인이죠. 바로 이 지역, 이베리아 반도 동쪽에 현재 카탈라나 주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 수시로 이제 해외 토픽에 나오는 그 카탈루냐, 이 카탈루냐 주의 주도 수도가 어디냐? 바로 바르셀로나입니다. 그 유명한 바르셀로나. 그래서 이들은 이 서고트인들, 이 카스티아인들, 마드리드 수도라 이 스페인 여기 본 민족하고 이제 다른 거예요. 여기 알란족이고 여기는 서고트족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후 알란족의 이웃인 동고트족한테 불똥이 튀죠. 불똥이 튑니다. 당시 이 동고트인들은요, 에르마나리크라고 하는 왕 치세 때 우크라이나 전 지역, 지금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차지하면서 광대한 영토에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족이 쳐들어오고 훈족과의 전투 중에 완전히 동고트는 괴멸되죠. 그리고 왕 에르마나리크는 전쟁에서 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그러면서 동고트족은 또 거품처럼 사라진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질풍노도와 같이 진격을 합니다. 375년경 드네프르강을 건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고트족, 이 다키아 초원에 있는 이 서고트족이 이제 불똥이 튀는 거예요. 자신보다 훨씬 군사력이 강한 동고트족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일단 짐부터 싸서 어때요? 도나우강을 건너서 로마 국경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요, 저 국경 저 멀리에서 야만족들끼리 치고받는다는 정도로만 사태를 파악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 이런 일들이 그동안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훈족의 공격으로 도미노처럼 국경 인근의 이 서고트족이 밀려들면서 그제서야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죠. 자, 이 서고트족과 이 서고트족 난민과 로마가 마침내 전쟁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서고트족이 밀려 들어와서 바로 하드리아노폴 여기에서 378년 전투가 벌어지죠. 이를 막던 로마 황제 발렌스는 전투 중에 불에 타 죽고요. 로마는 15,000에서 2만 군대가 전멸하게 됩니다. 국경이 한뚝이 무너지자 게르만 다른 일족들이 떼거지로 밀려오면서 서로마는 완전히 아사리판이 됩니다. 이러면서 로마는 멸망의 5세기를 맞게 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기에 훈족은 로마 제국에 어떤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로마와 군사 동맹을 맺고요, 이 야만족과 함께 싸워요. 그리고 로마의 반역자를 처단하는 일에 합동 작전을 로마가 펼칩니다. 자, 여기에는요, 그 당시 로마의 실권자였던 아이티우스 장군의 역할이 컸죠. 이 아이티우스가 이 훈족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자, 훈족이 이제 로마의 친구였다. 이 시기만 해도. 하지만 이것도 이 훈족과 로마의 밀월 관계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악명 높은 이름, 이 아틸라가 등장하면서 그 밀월 관계도 끝이 나게 되죠. 자, 434년 30세의 아틸라가 역사 무대에 등장합니다. 형 블레다와 함께 훈족의 공동 통치자로서 말이죠. 당시 훈족은 몇 세대에 걸쳐서 조금씩 서진을 했고 이 즈음에는 로마 국경 바로 건너편까지 진출한 상황이었죠. 자, 즉위 초에는 근방에 있는 게르만족들을 제압하는 데 집중했고요. 자, 어느덧 게르만족도 싹 다 정리해서 복속시켰습니다. 자, 441년 마침내 그들은 동로마부터 공격을 하죠. 동로마를 공격합니다. 자, 훈족 여기서부터 이제 어때요? 쭉쭉 밀려와가지고 마침내 이제 아틸라가 등장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해가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거예요. 동로마를 공격하고 겁을 주니까 그들은 어떡합니까? 당장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거죠. 우리도 어때요? 뭐 일진이 와가지고 막 그냥 겁을 줄 때 어때요? 싸울 수도 있지만 돈을 줄 수가 있죠. 근데 돈을 한번 주기 시작하면 어때요? 계속 줘야 되고 그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2년 후인 443년 제국의 심장부 콘스탄티노플을 다시 위협하지만 그들은 이 콘스탄티노플 삼중 성벽 앞에서 길을 돌리죠. 그리고 445년
형 블레다가 죽으면서 아틸라가 단독 통치자로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제 뭐 형을 이 아틸라가 암살했다고 하는 또 설이 많죠. 아틸라는 이제 숨겨진 야망, 바로 동로마 제국 정복을 향해서 매진합니다. 447년 이 동로마와 훈족이 마침내 결전을 벌이죠. 여기서 아틸라는 압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콘스탄티노플을 제외한 발칸반도 대부분이 초토화되죠. 대부분이 초토화된다. 이때 이 그리스 반도의 대부분이 초토화된다. 이 당시 유적을 발굴해 보면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로마는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죠. 자, 계속 당하기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머리를 쓰죠. 449년 동로마는 아틸라의 측근을 매수해서 아틸라 암살을 계획하죠. 하지만 이 측근이 돈은 딱 받고서 그 돈을 아틸라 왕에게 줍니다. 토해내면서 밀고 하죠. 아틸라는 이 금을 다시 동로마 황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어째서 명예로운 가문의 후계자께서 이런 비열한 짓을 하십니까? 쑥스럽죠. 자, 동로마가 반격합니다. 자, 450년, 자, 동로마에서도 상황이 역전된다. 테오도시우스,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2세가 사망을 하죠. 그는 살아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죽어서 제국의 운명을 반전시킵니다. 다행히 좋은 쪽으로 말이죠. 그가 죽고 누나인 풀케리아의 통치력이 빛을 발하는데, 이건 좀 족보가 좀 복잡하니까 좀 지도 않게 보겠습니다. 자, 몇 번 언급했던 테오도시우스 대제. 테오도시우스 대제가 395년 죽으면서 어떻습니까? 장남인 알카디우스에게 동로마를 맡기는 거예요. 그 서쪽은 이제 차남인 호노리우스에게 맡기죠. 우리 얘기하는 건 지금 동로마니까 이 알카디우스가 이 에우독시라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 지금 얘기한 이 테오도시우스 2세예요. 아버지는 테오도시우스 1세고요. 지금 이제 콘스탄티노플 가시면은 이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는 게 있는데, 삼중 성벽, 그거 만든 사람이 요 테오도시입니다. 요 대제가 아니고 2세. 그가 450년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누나인 풀케리아가 놀라운 빛나는 통치력을 발휘하는데, 자, 이런 경우 무난한 인물을 차기 황제로 지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풀케리아는 누구를 임명하는가? 바로 백전노장인 마르키아누스를 지명합니다. 그리고서 그와 결혼해요.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그와 결혼을 한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죠. 자신은 신에게 바쳐진 독신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신에게 바쳐진 몸이기 때문에 절대 부부관계는 가질 수 없다는 조건 가운데 결혼하죠. 하지만 이미 이 풀케리아가 그 당시 50세가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건 달지 않아도 괜찮았죠. 자, 그리고 허수아비 황제가 이제 사라지면서 어때요? 군인 출신 황제가 등장하면서 동로마 제국도 제국의 분위기가 일신됩니다. 새 황제는 직접 출정을 선언하죠. 테오도시우스 대제 이후 반세기 만에 등장한 직접 전쟁에 출정하는 황제가 등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아틸라도 그간 호구만 상대하다가 이제 만만치 않은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나게 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뜻밖의 사건으로 아틸라는 동로마가 아니고 서로마로 향하게 되죠. 자, 서로마의 황제인 발렌티니아누스 3세의 여동생인 호노리아가 원치 않는 결혼을 오빠가 다 시키려고 하니까 이 아틸라한테 청혼을 하네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결혼 지참금으로 서로마 제국의 영토의 절반을 띄어서 주겠다는 이런 환상적인 제안과 함께, 이러니까 이제 당연히 아틸라는 빙고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오빠인 발렌티니아스 3세는 호노리아를 추방하고 아틸라한테 혼인 무효를 통보하죠. 자, 지도와 함께 족보가 복잡하니까 지도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테오도시우스 1세 대제가 죽고 동쪽은 장남인 알카디우스, 이건 얘기했죠. 차남의 둘째 아들인 호노리우스에게 이제 서로마를 맡기는 거예요. 지금 서쪽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복 여동생이 플라키디아입니다. 플라키디아. 이 호노리우스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복 누이인 플라키디아를 당시 잘 나가던 장군인 콘스탄티우스 장군과 결혼시켜요. 콘스탄티우스 3세.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발렌티니아누스 3세예요. 지금 황제죠. 그러니까 조카에게 제일 넘긴 거예요.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게 누구냐? 바로 같은 이 호노리아 공주. 얘가 이제 아틸라한테 청혼을 한 것이죠. 쫓겨납니다. 혼인 무효가 통보되죠.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아틸라가. 그래서 결국 전투가 벌어진다. 카탈라오눔 전투. 자, 여기서 훈족,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과, 자, 아이티우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과, 아이티우스는 이제 게르만 연합군을 다 만들어가지고, 로마와 게르만 연합군과 훈족의 아틸라가 혼자서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바로 로마 연합군이 이기게 되죠. 카탈라운 전투, 451년 이 카탈라운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틸라는 완전히 패전했고, 이 패전으로 너무 의기소침해서 자살까지 고려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추격을 포기한 이 아이티우스 장군 덕분에 그는 간신히 재기를 했고요. 그 이듬해에 452년 그 분풀이로 작년 패배에 대한 분풀이로 북이탈리아 전역을 휩쓸면서 약탈을 하죠. 이때 황제는 황궁에 틀어박혀서 수수방관하고 있고요. 라벤나에 있는 황궁에. 그리고 아이티우스 장군은 다른 야만족과의 전투에 발이 묶여가지고 어때요? 아무 일도 못하는 이 북이탈리아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북이탈리아. 이때 이제 이런 지역들 다 이제 쑥대밭 만들 때 황제는 라벤나 항공은 여기 다 늪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못 쳐들어와.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될 장군 아이티우스는 저 북쪽에 야만족 격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주공사에 여기를 다 터는 거예요. 자, 이때 사람들은 이제 각자 도생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야 했죠. 자, 이런 가운데 두 편의 환상적인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첫째,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지금 이때에 탄생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네치아 갔으면, 1년만 딱 이런 곳에 살아봤으면 하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마도 이 당시, 이 아틸라가 침공했을 당시 이 베네치아의 거기는 뭐냐. 갈 때만 무성한 완전 늪지대였습니다. 자, 설마 여기까지 아틸라가 쳐들어오진 않겠지 하면서 이들은 눈물을 머금고 거기까지 기어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당장 아틸라의 칼로부터는 어때요? 목숨은 구했지만 어때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염려가 엄습했겠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죠. 얼마나 살아보고 싶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생존 본능은 대단해요. 그런 곳에서 오늘날 환상적인 이런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탄생한 거죠. 이 베네치아는요, 한때 오스만 터키 제국과 맞짱을 뜨면서 유럽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연합군에 이 베네치아가 합류하면 이기지만 베네치아가 빠지면 진다고요. 오스만 터키의 기독교 연합군이 계속 깨지기만 했는데 처음 이긴 전투가 뭐냐? 바로 레판토 해전입니다. 1571년 레판토 해전. 거기서 처음 이기면서 이제 조금씩 이 오스만 터키에 대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이기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유명한 그 레판토 해전, 거기에 참전했다가 부상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르반테스예요. 세르반테스. 그는 또 돌아오다가 해적한테 잡혀가지고 5년 동안 붙잡혀 있다가 간신히 풀려나서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이제 생계가 망망한 거예요. 그래서 쓴 소설이 뭐냐? 바로 돈키호테죠. 돈키호테. 자, 이 훈족 아틸라가 이제 분풀이로 북이탈리아를 이제 초토화할 때, 그때 또 등장하는 게 뭐냐? 바로 로마 감독 레오입니다. 레오. 자, 황제는 이제 도와주지 않고 로마를 이제 찬탈하려고 하니까 레오, 로마의 감독인 목사님이죠. 레오가 아틸라를 1대1로 만납니다. 목숨 건 거죠. 목숨을 건 도박은 하지만 어때요?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후 로마 감독은요, 수많은 교회 감독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때 교황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레오는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아틸라의 로마 약탈을 막게 되죠. 이 아틸라를 설득하는 그림이 이 바티칸의 라파엘로 방에 가면은 바로 레오 1세와 아틸라가 만나는 그 그림이 있어요. 여기 로마 교황 레오 1세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교황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 역사가는 이 아틸라가 레오의 인품에 감명을 받아서 물러갔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레오 뒤에 검은 검을 칼을 들고 있는 베드로와 바울이 서 있는 환상을 보고서 겁을 먹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틸라가 이미 이때 털만큼 다 털었고, 또 로마 약탈 후 바로 급사한 서고트 족자 알라리크 그 불행이 떠올라서 그 찝찝해서 그냥 물러갔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틸라는 이듬해 453년 어때요? 서로마를 털만큼 털었다고 생각한 아틸라는 다시 이제 동로마로 향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는 짧은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데, 그때 둘째 부인 첩을 두죠. 그 첩이 누구냐? 바로 일디코라고 부르군투 공주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와 결혼 후 첫날 밤을 보내다가 그는 죽습니다. 복상사, 성관계 도중에 죽는 걸 복상사라고 하죠. 자, 어쨌든 재밌죠? 자, 서고적 족장인 알라리크도 410년 로마를 털고 나서 바로 그 해에 죽거든요. 며칠 후에. 근데 아틸라도 452년에 로마를 털고 나서 이듬해인 453년 죽습니다.
어쨌든 이 아틸라가 죽고 나서 훈족은 후계자 다툼을 이제 벌이고 결국 아틸라의 엄청난 제국은 그 아틸라가 사라지니까 어때요? 그 죽음과 함께 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 자, 아틸라의 제국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모스크바부터 해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엄청 큽니다. 지금의 동로마, 서로마 여기는 막 야만족들의 이 서쪽에서 이 훈제국의 아틸라의 제국이 제일 컸는데 아틸라가 죽고 나서 이거는 거품처럼 사라진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은 현재 이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이 훈족의 최후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훈족의 나라 헝가리라는 나라는 훈족과는 이제 관련이 없다. 핀란드와 같은 마자르족 출신의 국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초래한 이제 바로 훈족의 이동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